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함께 지난 시간까지만 해도 우리가 미국의 경영학의 흐름을 전체적으로 쭉 우리가 살펴봤다면 오늘 세부적으로 하나하나 우리가 들어가며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보도록 하죠. 맨 먼저 나오는 고전적 관리론 속에는 바로 여러분 세 가지가 있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고전적 관리 속에는 과학관리와 관리과정론, 완료제 이 세 가지를 갖다 우리는 전부 다 고전적 관리론이라고 얘기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럼 그 속에서 맨 먼저 나오는 과학적 관리론에 바로 고전적 관리론 속의 세 가지 중에 과학적 관리론은 가장 대표적 학자가 뭐가 되느냐? 테일러와 포더다. 이런 말을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테일러와 포더다. 이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를 하죠. 테일러와 포더가 가장 두 사람이 뭐가 되느냐? 양대 산맥을 이룬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바로 과학은 지금까지 근거 없이 한마디로 말하면 바람이 불면 부는 대로 물결이 치면 치는 대로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 있는 대로 한마디로 말하면 표류 경영이라고 얘기를 했죠. 과학 고전적 관리가 나오기 전에는 표류 경영이다. 표류 경영은 바로 던져놓는다는 얘기가 되죠. 표류한다 이런 얘기다가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냐 바로 고전적은 과학적이라는 말이 나오죠. 표류와는 과학적이라는 말은 근거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테일러의 경우는 뭐가 되느냐 그럼 과학관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과학관리의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하루 동안 해야 할 작업의 양이 정해진 걸 과업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일명 과업은 갖다가 영어로 말하면 태스크란 말을 갖다 쓰죠. 이 태스크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작업량을 갖다 미리 설정을 해둔다. 그리고 그보다 잘했느냐 못했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주어진 내용을 갖다 우리가 과업을 갖다 설정을 해놓고 거기에 따라 이끄는 거지. 전에처럼 바로 여러분들 잘 아는 표류 그냥 던져놓은 채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네가 하루 생산을 얼마 하면 정말 알맞는 양이고 그보다 더 많이 하면 너에게는 높은 월급을 줄 거고 만약 그보다 미달된다면 너는 너희들은 벌칙으로서 적게 받는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서 과업을 설정하고 뭐가 되냐 고임금 전후무비다 그런 얘기를 갖다 우리가 얘기하는 테일러 이야기가 쭉 나오는 거죠. 그래서 테일러는 궁극은 뭐가 되느냐 차별성과급 이 바로 차별성과급 인사관리에 관계오는 내용인데 요 태스크, 과학이라는 얘기가 되죠. 이 과학을 갖다 설정해놓고는 뭐가 되냐 과학에 미달됐다 그럴 땐 낮은 임률에 의하여 뭐가 되냐 월급을 줍니다. 과학을 갖다가 달성했다 이럴 땐 높은 임률에 뭐가 되냐 그럼 월급을 준다. 그래서 바로 알파1, 알파2라는 의에 되냐 그럼 내용을 갖다 주면서 바로 차별성과급을 갖다 도입했다 이거죠. 차별성과급을 도입했다. 이 차별성과급은 여러분 잘 알지만 인사관리에서 요때 요 나오는 태스크가 바로 하루 동안 해야 할 작업량 데드라인이다. 그래서 차별성과급이라는 말을 쓰며 자 노동자요 네가 억울하면 높은 임금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열심히 일을 하면 뭐가 있느냐 높은 임금을 받을 거다. 그러나 사용자야 걱정하지 마라. 왜? 일 잘하는 사람은 많이 주지만 적게 하는 사람은 적게 줘도 되니까 저노무비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볼 때 노무비는 적다 이런 얘기가 되죠. 받는 사람의 입장은 임금이 되고 주는 사람 입장은 노무비라고 불러준다 그러는 거 인사관리 속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나중에 정리하게 될 겁니다. 받는 노동자로 볼 때는 임금이다 이럴 땐 받는 사람의 입장이죠. 반면에 노무비다 그럴 땐 주는 사람 입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죠. 그래서 높은 임금, 고임금, 저노무비다. 높은 임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지만 고임금이라는 말을 쓰죠. 노동자의 억울하면 네가 열심히 일을 해라. 노동자 입장을 병호해 주는 거죠. 사용자야 너무 걱정하지 마라. 일 잘하는 사람 많이 줘도 되고 일 적게 하는 사람 적게 주니까 농업이 전체는 줄 거다. 그래서 노사에 뭐가 되냐 협력관계, 농사의 협동관계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표준을 설정하는 하루 동안 해야 할 자금량, 일일의 자금량, 일일의 표준 자금량을 갖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태스크란 말을 쓰고 과업이란 말을 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됩니다. 그런데 많아요. 동시관리에 여기는 뭐가 되냐 컨베이어 시스템이라는 벨트를 갖다 이용하죠. 그래서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냐 동시관리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동시관리는 뭐를 동시관리라고 하죠? 바로 제작과 운반. 사람은 제작을 하고 운반은 누가 하느냐 기계가 한다. 그래서 바로 우리가 컨베이어 벨트 위에 물건이 쭉 흘러가며 사람은 자기 공간에서 자기 작업 공간에서 뭐가 됩니까? 바로 일을 갖다 해주면 바로 왜 그러냐 제작은 인간이 이 동시에 디게님은 제작은 누가 하느냐 인간이 한다 이거죠. 인간이 하고 운반은 누가 하느냐 바로 기계가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이 포드는 이 일대 포드 회사 일대 사장은 바로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의 희망을 갖다 외치며 동시관리
제작과 운반의 동시성을 갖다 이야기하며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의 희망이라는 얘기를 했죠. 그럼 여기서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중요한 얘기는 3S를 주장했습니다. 바로 3S는 단순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는 전문화, 그 다음에 표준화다 하는 3S를 갖다 강조하며 바로 동시 관리를 갖다 이끌어갔다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여러분이 알아야 할 이야기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다, 전문하다, 표준하다라는 요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 3S를 주장하며 컨베이어 벨트를 이용하여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 제작과 운반의 동시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잘 알지만 단순하다 그럴 땐 바로 단순한 뭐를 단순하라 하느냐?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작업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작업의 과정을 단순화시켜라. 그럼 울퉁불퉁한 걸 갖다 단조롭게 하라. 작업의 과정을 얘기합니다. 작업의 과정을 갖다 해야 된다면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단순화시켜주자. 그 다음에 전문화는, 그리고 이건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일을 갖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전문화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작업자에게 전문적으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의 일종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본업을 통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전문적으로 하나의 일만 하게끔 하라. 이건 누구에게 속하는 사람이냐? 인간에게 우리가 주어지는 이야기가 되겠죠. 표준화는 뭐가 되느냐? 제품의 규격화를 얘기합니다. 제품이 규격화가 되어줘라 하는 말이 되죠. 이건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상품을 얘기한다 이래 되죠. 그래서 작업의 공간은 작업의 과정을 갖다 단순화시켜줘라. 그 다음에 사람에게는 분업시켜서 한 가지 일에 전문적으로 하게끔 하라. 그리고 제품을 규격화해서 상품을 갖다 표준화하라. 이 세 가지를 갖다 3S라고 얘기를 하며 바로 포드의 개념 속에서 3S를 강조하며 바로 여기서 예를 들면 동시관리, 힘든 작업으로부터 인간을 해방시켜서 인간은 작업만 하고 운반은 기계가 하는 동시성을 강조했죠. 그리고 이 사람은 뭐가 되느냐? 이렇게 대량 생산해서 이 3S를 통하여 바로 공급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뭐를 갖다 이루느냐 그러면 바로 대량 생산을 통하여 바로 물가를 갖다 낮춘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사람의 이야기는 고임금은 누구를 생각하느냐? 노동자를 생각했다 이거죠. 근데 물가를 낮추자. 그래서 여기에서 물가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여러분 잘 아는 소셜리즘이다. 사회봉사주의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게 되죠. 그래서 기업은 사회봉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컨베이어 벨트를 갖다 가지고 동시에 제작을 갖다 이끌어가는 게 포드 이론이었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데일러와 포드는 이런 이야기, 여기가 과업이라면 동시관리, 그리고 여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과업을 설정해서 과업 이상이냐 적으냐에 따라 차별성과급을 도입했다 그런 말이 되고, 여기는 3S를 동원해서 바로 고임금 저물가를 얘기했다. 그런데 문제는 고임금 저노무이라는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즉 노동자에게는 높은 월급, 사용자는 적은 월급으로 노사의 평화가 올 것이다. 노동자와 사용자는 절대 싸우지 않고 평화가 온다. 노사의 평화라는 이야기를 갖다 주장했는데, 이거는 테일러자만의 시스템이 아니라 테일리즘이란 말을 씁니다. 이점이란 말을 쓸 때 이건 뭐가 되죠? 이 점은 바로 쉽게 얘기하면 바로 이 사람만이 주장하는 뭐가 되느냐? 이슈다 이거죠. 테일러 시스템은 뭐가 되죠? 정말 누구나 인정하는 이야기가 테일러 시스템이라고 본다면, 여기는 왜 했느냐? 테일러 혼자만의 망상이다 이렇게 보는 게 테일리즘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또 포드도 고임금 저물가로서 바로 노동자에게는 높은 월급을 주며 기업은 뭐가 되느냐? 사회의 물가를 갖다 낮추는 중요 역할을 한다라고 했지만, 과연 저물가를 위하여 기업이 노동력을 과연 신경을 써줄 거냐? 이건 바로 뭐가 되냐? 포드만의 의견자가 망상이다. 그래서 포드점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여기 알면 충분히 우리가 이야기가 되고, 이 두 사람을 비교적 어떻죠? 바로 과학적 관리론의 주자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또 테일러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동작 연구를 갖다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죠. 동작 연구다. 이 동작 연구가 시간 연구, 시간과 동작 연구,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갖다 얘기했는데, 이때 동작을 하나하나 동작마다 시간이 얼마 걸리느냐 하는 이야기에 동작 연구, 시간 연구를 통한다라는 거. 그래서 과업을 설정했다는 얘기가 되죠. 근데 여기서 특히 동작 연구에 영향을 많이 줬던 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길버레드. 길버레드는 굉장히 중요한 동작 연구를 많이 신경 쓰죠. 길버레드라는 학자. 길버레드라는 말이 되고, 길버레드를 갖다 거꾸로 하면 더브릭 이렇게 되죠. 더브릭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뭐가 되느냐? 인간의 합리적 동작을 나타낸다. 더브릭이라는 말이 나오죠. 길버레드
길거리에 이름을 갖다 거꾸로 해가 더블릭 그런 말이 나오는데 더블릭은 바로 경제적 동작. 어떤 게 일하는데 경제적 동작인가 하는 문제를 주장했으며 시간 연구와 동작 연구 두 가지 이하여 특히 동작 연구는 길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하는 이야기를 테일러와 같이 비교해 주시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과학적 관리론의 바로 기본 임금, 기본 개념, 고임금, 전후비. 바로 그 노동자와 사용자는 바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봤을 때 높은 임금, 고임금이라는 말을 쓰죠. 전노무비. 그러니까 노동자도 좋고 사용자도 좋은 거 아니냐. 노사의 평화가 온다. 이랬지만 실제로 임금제도 하나만으로 노사의 평화가 오기는 매우 애매하고 이건 테일러원자만의 망상이다 하는 얘기가 내가 테일리즘이라고 얘기했다 하는 얘기가 되죠. 그래서 우리 책을 갖다 다시 한번 본다면 일일의 최고 작업, 태스크를 설정한다 이거지. 왜 과학이라는 말을 썼죠? 그 전까지만 해도 표류였다 이거죠. 던져놨다 이거지. 던져놨다가 테일러가 나오면서 하루 동안 해야 할 작업량을 갖다가 합리적으로 잡았다는 데서 과학적이다. 그리고 표준 조건을 제시하고 성공하면 우대를 해라. 실패하면 손실을 줘라. 바로 차별성과급을 도입했다. 그런 얘기가 되고 높은 임금, 저노무비로서 바로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노사의 평화가 올 거라고 주장했다. 여기까지가 뭐가 되냐? 테일러에 대한 고전적 관리론을 얘기했고 이 테일러는 특히 동작 연구에 길거리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도움을 얻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차별성과급이라는 말을 했어요. 테일러는 차별성과급이다. 그 다음에 여러분 중요한 차별성과급은 바로 월급을 똑같이 주지 않고 반드시 뭐가 되느냐 그러면 차별을 줬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차별성과급이 있고 기획부란 말은 바로 여러분 통합기획부가 있는데 표준 자금량을 잡고 성과를 측정하는 이런 걸 기획부라는 말을 많이 쓰죠. 그 다음 기능식은 바로 전문성, 규격성을 얘기하는 게 바로 기능식이다. 기능은 펑션을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이 작업 지시표는 바로 작업의 매뉴얼을 가지고 실시했는데 여기는 특히 시간과 동작에 대한 이야기로서 바로 동작을 어떻게 표준화해서 작업을 하는 게 좋다라는 작업의 지시표를 넣었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테일러 이야기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테일러의 이야기는 뭐가 됐냐 비판은 너무 일중심. 일이 전부다 이거죠. 사람을 무시했다 이거지. 그래서 일을 굉장히 중시하며 사람을 경시했다라는 게 바로 첫 번째 이야기가 되고 관리 측면의 일반적인 경영을 갖다 이야기했다. 그죠? 하루 동안 해야 할 작업이 얼마다. 그러나 그래도 옛날에 그냥 던져두며 손으로 그냥 알아서 해라. 이런 표준보다는 표류 경영보다는 그래도 어떠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훨씬 더 과학적 개념을 가졌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두는 게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요소가 경시가 되고 관리자가 일방적으로 경영하고 그 다음에 아이디어를 제공하지 못했고 조직의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생산만 고려했다라는 게 문제였다 하는 얘기가 나오며 테일러 이야기와 포드 이야기가 쭉 나왔는데 포드 이야기, 테일러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하고 테일러와 포드를 가볍게 본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한 번 더 본다 그러면 테일러는 과학관리를 주장했고 포드는 동시관리를 얘기했다 하는 말이 되고 그 다음에 뭐가 되느냐 높은 임금, 저노무비를 얘기했다면 높은 임금 바로 저물가를 주장했고 3S가 들어가고 이런 차별성과급에서 태스크 관리라는 얘기가 드는데 태스크는 하루 회의할 자금량을 제시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말로 여러분이 과학관리론의 내용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전적 관리론의 과학적 관리론에 이야기되는 테일러와 포드를 비교하며 이야기를 끝냈고 이번 이야기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거죠.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테일러와 포드 시스템 우리가 비교하는 것까지 이야기가 다 됐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야 될 이야기가 뭐가 되냐 관리과정론이다. 바로 고전적 관리론의 두 번째 이야기 프랑스 페이올이 말한 관리과정론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 이겁니다. 그런데 이 프랑스 페이올은 관리과정론 속에서 뭐를 갖다가 바로 관리는 어떤 걸 가지고 관리를 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 고전적 관리론 속에 바로 이거 왜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과학적 관리론과 관리과정론과 외부에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공무원의 임금체제를 얘기하는 관료제 이 세 가지가 다 왜 되느냐 그러면 고전적에 속하는 내용인데 관리과정론은 프랑스 페이올이 말했다 하는 말을 여러분 일단 기억을 해야 되고 관리라는 말을 갖다가 쓰게 됩니다. 우리는 경영 그럴 때 경영은 PDS다. 그럼 관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뭐를 관리라 그러느냐 포항제철 공장 포스코라고 얘기를 하죠. 포스코는
플랜, 오가나이징, 스태핑, 코디네이팅,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바로 여러분 계획을 세우고 조직을 짜고 지휘를 하고 조정을 하고 통제를 한다 해서 우리말로 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란 말이 나오면 포스코가 나오면 바로 관리를 얘기하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경영은 PDS라면 관리는 포스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를 얘기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아야 되겠죠. 자, 그래서 관리 과정 속에서 우리가 가만히 본다면 관리 과정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다면 바로 일종의 하나의 뭐를 갖다 얘기하느냐, 관리 과정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질적 관리 과정 속에서 본다면은 예를 들어 기술이다. 기술의 과정은 뭐가 되죠? 생산, 제조, 가공이지. 반면에 우리가 봤을 때 영업이다 그럴 땐 뭐가 되죠? 원료를 구매하고 물건을 만들어 팔고 교환하는 거다. 그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재무다 그러면 자본의 조달과 자본의 운용. 재무관리의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되죠? 어떻게 자본을 조달하고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 두 가지란 말이야. 그 다음에 우리가 보전적으로 볼 때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재화마나 총업원을 보호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고, 회계는 재산 목록, 대차 대조표, 원가, 통계 이런 걸 이용했다 이거죠.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게 관리적 활동. 바로 관리적 활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관리적 활동. 이 관리적 활동에 뭐가 들어가느냐? 바로 포스코다.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라는 말을 우리가 쓴다 하는 말이 되고, 특히 여기에 우리가 중요한 건 바로 관리적 과정. 관리적 활동에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가 의되느냐 그럼 들어가는 내용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고, 그 다음에 프랑스 페이오론 이런 관리 과정 속에서, 고전적 관리 과정 속에서 어떤 걸 주장했느냐 하는 이야기를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분업의 원리죠. 분업의 원리를 갖다 주장했는데, 이 분업의 원리는 여러분 잘 알지만 국제 경영, 소위 독일의 경영학 속에서 뭐가 되느냐 그러면 무역학,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보이지 않는 손,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 이건 바로 두 나라 사이에 유리한 물건은 생산하고 불리한 물건은 수입하자. 바로 일종의 뭐가 되느냐, 국제적인 분업을 주장했고 국부론을 주장했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국부론이다. 국부론이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뭐가 됩니까? 생산비 비교서를 비교해서 유리하면 생산, 불리하면 수입하라. 그러는 국제 경영 속에 무역을 갖다 얘기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분업원리 속에 한번 좀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권한과 책임의 원칙이다 그럴 때, 권한과 책임은 바로, 권한과 책임은 어떻습니까? 권한이 100이다. 그럼 거기에 대한 뭐가 되느냐? 책임도 100을 져라. 권한과 책임은 똑같이 권한이 100이면 책임도 100을 져라 하는 이야기가 되고, 이로부터 파생된 원칙이 있습니다. 바로 직무를 중심점으로 해서, 하나의 직무를 중심점으로 해서 정삼각형, 권한과 책임과 의무라는 얘기. 바로 여기에 권한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있고, 여기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책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의무가 있는데, 이 세 가지는 정삼각형이다, 똑같다, 이런 얘기를 갖다 얘기하죠. 요걸 직무상면의 등가 원칙이라고 얘기하고, 직무는 세 면으로 볼 때 똑같이 다 중요하다 하는 바로 요 얘기를 직무상면의 등가 원칙이라고 하는데, 권한계 책임의 원칙으로부터 파생된 원칙에 속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는 뭐가 되느냐, 규율이 있어야 된다 한 말이 있죠. 훌륭한 상사가 되려면 뭐가 됩니까? 규율을 유지해줘야 된다 하고, 그 다음 명령이 통일이 돼야 되죠. 한 사람의 상사에게 바로 인원화된 명령을 받아야지 1부하가 2상사, 3상사의 명령을 받는 체제는 안 된다 하는 게 바로 명령 통일의 원칙이죠. 그 다음에 지침이 일원화되라.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여기서 핵심은 전체 이익의 우선. 요건 굉장히 모순입니다. 전체 이익의 우선이다 하는 이야기는 가장 만약에 현대적으로 볼 때 비판을 받아야 할, 현대적 비판을 받아야 할, 현대 비판이 되는 게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 뭐가 되느냐, 조직을 위하여 개인은 희생하라. 조직은 개인을 위하여 희생해야 된다는 이야기, 전체 이익의 우선이란 말은 뭐가 되냐, 모순이다 이거죠. 가장 모순이다 이겁니다. 그리고 보수가 적정화하라. 월급이 적정돼야 된다 이거죠. 집중하라. 계층이 짧을수록 좋다.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공정해야 된다. 비용에 대하여 안정된 조건을 줘야 된다. 창의를 존중해줘야 된다. 뭉쳐서 힘이 나오게 해야 된다는 말이 협동단결이다 하는데, 이게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전체 이익의 우선은 가장 비판받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와 그 다음에 분업의 원리, 권한, 책임 이런 이야기들을 보게 쭉 체크를 하시며 한번 이걸 갖다 고전적 페요리의 인간관리론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하는데 여기는 어떤 이야기라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여러 가지 좋은 점도 있지만 하나의 나쁜 점은 뭐가 되느냐, 경영 이론과 실천의 양면성을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이론의 발달 이거죠. 실천은 미흡하다. 너무 이론적 말만 내놨다 이거죠. 그리고 개인의 이익보다는 조직의 이익, 이건 전체 이익의 우선의 원칙은 가장 문제가 되는 비판받는 이야기다 이런 얘기했고, 그 다음에 이론과 현실이 어디에 되느냐, 맞지 않다. 세 번째 이야기는 이런 얘기가 되죠. 그래서 여하튼 그래도 프랑스 페요리 말한 뭐가 되느냐, 관리 과정론. 여러분 생각날 때 관리란 포스코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고, 거기에 나오는 원론을 여러분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러분 중요한 세 번째 이야기가 뭐가 되냐, 관리 과정론에 바로 관료제라는 말이 나오죠. 관료제는 공무원의 조직 체제와 같다 그러는 게 관료제다 이렇게 돼가, 공무원의 조직 체제도 하나의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조직의 일부분이다. 바로 아마 웨버라는 학자가 주장을 했죠. 공무원들이 어디 되느냐, 자기들 일을 해나가는 특징을 갖다 가만히 본다면 공무원의 조직 체제를 생각하세요. 뭐가 됩니까? 맨 먼저 노동이 분화가 된다. 그 다음 권한이 딱 구분이 돼 있다. 그 다음 공식적인 규칙이 있다. 그리고 공정한 대우가 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능력에 따라 또는 시험 봐서 사법고시 패스한 사람 또는 7급, 9급 이렇게 우리가 경력제도를 갖다 승진과 경력제도를 따로 두며 경력을 인정한다는 이야기, 이런 게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러면 특징이다 하는 이야기로 가볍게 우리가 체크를 하며 노동의 분화, 권한의 정의, 공식적 규칙, 공평한 대우, 경력제도, 책에 있는 이야기를 가볍게 체크를 하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순기능이다 그럴 때 순기능은 바로 장점을 얘기하는 거죠. 바로 관료제의 장점. 관료제 생각이 안 난다? 그럼 여러분들 중본 조직체제 하는 이야기를 알면 되죠. 반면에 우리가 뭐가 되느냐, 바로 역기능이라는 건 단점을 얘기한다 하는데 여기에 장점과 단점을 갖다 우리가 비교해보는 내용이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공무원 조직체제처럼 관료제가 될 때 좋은 점은 표준화되고 고용이 안정되고 고용이 통일성을 가져온다. 그렇지만 역기능은 목적과 수단이 전도될 수 있다. 혁신이 자기 맡을만 하면 되니까. 공무원 조직 체제는 그렇죠. 그리고 인간의 소외, 권력이 너무 집중되어 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게 형식주의. 여러분 중요한 레드 테이프라는 말이 나옵니다. 레드 테이프는 별거 아닌데 붉은색으로 어디 되느냐, 테이프를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서류 뭉치에다 붉은색을 쭉, 그 영국에서 나왔죠. 괜히 별거 아닌 거에다가 서류 껍질에다가 이렇게 레드 밟았어. 바로 이건 뭐를 빨간 까다로운 관료주의를 의미하는 내용이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고전적 관리론의 과학, 경영, 그리고 관료제, 이 세 가지를 비교해 놓은 거 여러분이 알아두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거기에 보면 과학적 관리는 바로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 베스트 폴리시 그런 말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과정론은 포스코를 생각하면 되고, 관료제다 그러면 바로 종업원, 종업원을 공무원의 조직체제를 한번 생각하면 된다 하는 이야기까지가 고전적 관리론의 전부였다 하는 이야기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이제 다음에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우리가 봤을 때 과학적 관리론의 이야기에 속하는 소위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고전적 관리론은 과학적 관리론, 관료제, 그 다음에 여러분 잘 아는 뭐가 됩니까? 포스코를 얘기하는 관리 과정론. 세 가지가 있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이번에 이제 가야 될 그 두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인적자원관리론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죠. 인적자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두 번째 이야기에 레드테이프까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고전적 관리론의 특성을 비교하는 거 이거 한 번 더 얘기하죠. 이 레드테이프는 바로 영국의 뭐가 됩니까? 공무원 조직체제에서 바로 관료 너무 지나치게 뭐가 되느냐, 형식적이다 하는 이야기를 얘기해줬던 이야기를 생각하면 되죠. 그리고 바로 공문서에 붉은 테이프를 둬서 관료제의 철저한 뭐가 되냐, 관료제의 형식적임을 나타낸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전적 관리론이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과학적 관리론,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생산성과 능률을 중시하며 유일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 바로 고임금 저노무비를 주장했던 이야기 과학적 관리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경영관리론은 바로 여러분 포스코를 얘기하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바로 경영자가 회사를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계획, 조직, 지휘, 조정, 통제 과정이 어떤가 하는 이야기를 했고, 관료제는 바로 여러분들 잘 알지만 뭐가 되냐, 전체 조직을 위하여 일관성과 능력과 업적,
그리고 모든 행동이 느린 거 이런 걸 갖다 우리가 얘기했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묶어서 고전적 관리론이라고 얘기하고 여기는 테일러 포드를 기억하라 하는 말이 되고 관료제는 바로 프랑스 페이오를 얘기하며 포스코를 생각하라 그러고 관료제는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누굽니까? 외부의 관료제, 공무원 조직체제, 바로 레드 테이프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이 잘 한번 생각해 주시면 충분히 이해가 되리라 생각하고 이제 여러분과 함께 인적 자원 관리,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인적 자원 관리가 어떤가? 바로 여러분 잘 알지만 인적 자원 관리다 그럴 때 우리 책에 나와 있는 내용 속에서 보면 바로 여러분들 책 속에서 보다시피 호손의 메이오의 호론 실험,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 있고 그 다음에 욕구 단계 메슬로우 욕구 5단계 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뭐가 됩니까? 바로 중요한 이야기에 뭐가 되느냐 하면 X 이론, Y 이론의 백그리그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성숙과 미성숙을 나타내는 아지리스 이론, 아지레스 이론 이런 이야기가 뭐가 되느냐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로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한 분의 이야기 우리가 5명이 있는데 하나 더 얘기하라 그러면 바로 이요인 허저버그 이요인 이론 사람은 다 동기가 있는데 형식적 동기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화장실에 변기가 바뀌었다 그러니까 충성심을 발휘하지는 않죠. 이건 환경이론이란 말이야. 환경위생 요인이고 그다음 정말 칭찬을 받았다든가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격려를 받았을 때는 바로 이쪽에 하나의 동기가 뜨는 이런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인적 자원은 크게 5명. 다시 한번 얘기하면 호손의 실험 우리가 얘기할 겁니다. 그 다음 메슬로우 욕구 5단계설 그리고 여러분 X 이론, Y 이론을 얘기하는 맥거리그 이론 그리고 두 가지 요인의 동기 요인과 위생 요인은 구분이 되어 있다 하는 이야기를 나타내는 허저버그 이론 그리고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 특히 아지리스 성숙 미성숙 이론은 사람은 누구나 다 미성숙 상태로 조직에 들어간다. 그러나 그 조직이 좋다면 언젠가는 성숙한 인간으로 변모해야 된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왜 그렇게 삼성을 많이 가려고 사람들이 노력하느냐. 젊은 시기에 삼성 가서 체제적인 어떤 조직을 갖다 배우게 되면 나중 나오더라도 성숙한 인간으로 나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 때문에 바로 성숙과 미성숙이란 얘기가 되죠. 사람은 누구나 미성숙한 상태로 조직에 들어가지만 반드시 성숙한 사람으로 변모되어 나온다. 만약에 성숙한 사람을 만들지 못한다면 그건 조직의 책임이다. 이렇게 단정을 지어주는 게 바로 여러분 아지리스의 뭐가 되냐 성숙 미성숙 이론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인적 자원 사람은 자원이다. 인적 자원이라는 말 자체가 사람은 자원이다 그러면 5명의 학자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그 속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메슬로우의 바로 여러분 중요한 이야기가 뭐가 되나 호손의 실험 우리가 봤을 때 호손 실험이 나오죠. 이 호손 실험을 갖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인적 자원 관리론의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중요한 이야기 뭐가 됩니까? 바로 아까 얘기하던 그 실험이 있습니다. 이 실험을 갖다가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라고 그랬죠. 메이오의 호손 실험. 메슬로우는 욕구 5단계. 잠깐 제가 말을 잘못했는데 알아두시고 이제 조명이나 릴레이나 면접이나 배선 실험을 갖다가 시켜봤다 이거죠. 이걸 시켜봤더니 바로 조명이나 릴레이 실험은 바로 물리적 조건이에요. 이거 크게 영향을 작업에 안 주더라. 예를 들어 조명이 밝다 안 밝다 따라 사람이 막 달라지고 이러지 않더라 이거죠. 그래서 조명이나 릴레이를 통하여 물리적 조건은 일과 관계가 없다. 그럼 일과 관계 있는 게 뭐가 되죠? 면접이나 배선 작업 실험에서 심리적 요구가 굉장히 중요하고 비공식 조직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실험을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뭐 조명 실험이 어떻고 이런 걸 다 외워야 되고 이런 건 아니라도 조명과 릴레이를 통하여 바로 물리적인 어떤 힘은 크게 작용하지 않지만 심리적, 면접이나 배선 작업같이 인간의 심리 부위를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주더라 하는 이야기가 바로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하나의 뭐가 됩니까? 메이오의 호손 실험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기에 대하여 뭐가 되느냐 인간 요소를 중요시 여겼다. 메이오의 호손 실험의 결과는 뭐가 되느냐? 바로 실험의 과정은 우리가 물리적 부위와 인간적 부위를 갖다 인간성 두 가지를 갖다 인간적 부위 두 가지가 구분된다 이거죠. 물리적 부위는 비교적 어떠냐 의미가 없다. 크게 중요하지가 않다 이런 얘기가 되죠. 그러나 인간적 의미는 굉장히 높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이게 매우 중요하고 특히 여기에서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도 중요하지만 자기들끼리 비공식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이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되고 메이오의 호손 실험은 바로 여러분 잘 아는
하버드 대학 교수인 뭐가 됩니까? 메이오가 바로 뭐가 되느냐? 그럼 호손 공장에 실험을 했다. 그래가 메이오의 호손 실험을 나타낸다는 얘기가 되죠. 그다음에 이제 실험의 과정 속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조명이나 릴레이. 조명과 릴레이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어떤 걸 갖다 얘기해? 물리적인 거. 반면에 뭐가 되느냐? 면접이나 배선 같은 거. 면접과 배선은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인간적인 부위를 갖다 얘기하는 네 가지 실험 속에서 바로 조명이나 릴레이. 조명과 릴레이는 물리적인 부위를 갖다 얘기하고, 그 다음에 면접과 배선은 뭐가 되느냐? 인간적 부위를 갖다가 얘기했다 하는 얘기를 여러분이 알면 되고, 이 부위가 인간적, 소위 바로 비공식 조직과 인간 중심이 매우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메이오의 호손 실험에서 알아냈다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게 되면 바로 여러분 잘 아는 내용 속에서 우리가 본다면 뭐가 되느냐? 바로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을 우리가 생각하자 이거죠. 인간의 욕구는 모두 5단계로 구성이 되어 있다 하는 걸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설이라고 우리가 불러준다는 거 여러분 잘 알고 있어야 되죠.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는 인간의 욕망은 5단계다 하도 많이 들어서 여러분 알 겁니다. 그래서 피라미드를 갖다 우리가 그려놓았을 때, 피라미드를 그렸을 때 바로 기본 욕구부터 5단계로 올라간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 첫 번째 이야기가 바로 자기의 어떻습니까? 바로 기본 욕구, 생리욕구라는 말을 씁니다. 기본 욕구, 생리욕구는 배가 고프면 밥을 먹고 싶다. 기본 욕구, 생리욕구다. 이런 말이 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되느냐? 안전하고 싶다. 안전하고 싶다. 안전의 욕구가 나오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가면 뭐가 되느냐? 소속과 애정. 소속과 애정을 갖다 가지게끔 만든다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봤을 때 소속감이나 애정을 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고, 그 다음에 존경을 받고 싶다, 존경의 욕구.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가 되느냐? 자기의 꿈을 실현하고 싶다는 자아 실현의 욕구. 인간의 욕망은 한 단계 한 단계 높아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더 커진다는 이야기를 얘기하며 5단계를 메슬로우의 욕구 5단계라고 불러준다. 뒤쪽에 가면 조직행위를 갖다 배울 때 이 속에서 안전과 뭐가 되느냐? 생리욕구는 이그지스턴스, 그래가 바로 존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존경 속에는 외부 존경과 내부가 있는데, 외부와 내부가 있는데 외부 존경이 더 낮은 거고 내부가 더 내부적인 존경이 더 높죠. 이걸 갖다 우리는 R이라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건 뭐가 되느냐? 자기의 꿈과 존경의 내적을 갖다 나타내는 G, ERG 이론이다 하고, 엘드프가 뒤에 가면 엘드프라는 학자가 3단계로 더 압박한 거. 바로 기본의 메슬로우의 뭐가 되냐? 5단계 속에서 바로 메슬로우 5단계 속에 존경을 외부와 내부 잘 실현, 요까지 가면 바로 안전과 기본 욕구를 갖다 얘기하는 게 존재. 그 다음에 소속과 뭐가 되느냐? 그럼 외부 존경을 나타내는 관계. 내부 존경과 자기 꿈을 실현한다 그러는 거. 존경만은 두 가지로 구분되죠. G, ERG가 엘드프의 ERG 이론이다 하고 뒤에 가면 배우게 됩니다. 자, 요걸 갖다 우리가 메슬로우는 5단계, 엘드프는 뭐가 되느냐? 3단계로 이야기했다. 그리고 ERG 이론과 메슬로우 욕구 5단계를 우리는 생각해주자 하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머릿속에 알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맥그리거의 XY 이론이 나오죠.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다. 그런데 바로 이거는 X 이론은 뭐가 되느냐? 성학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본래 나쁘다. 이 성학설의 근거를 둔 게 뭐가 되죠? X이론이다 이렇게 우리가 되죠. 성학설이다. 근데 Y이론 인간은 아니다. 성선설이다. 원래 사람은 착한 거야. 그러나 잘못 다루면 뭐가 됩니까? 악을 품을 수 있다. 그러나 원래는 착하다. 맥그리거의 XY 이론이라는 얘기를 우리는 나중 가서 조직행위 배울 때도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 X는 바로 여러분 이성적이고,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인간적이다 이런다면, Y로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긍정적이다. 그래서 Y는 성선설, X는 사람 원래 나쁘다 하는 비성적이다, 부정적이다 이래봤죠. 이걸 여러분 알아두면 되고, 허즈버그의 위생이론은 바로 두 가지. 바로 인간의 욕구는 두 가지로 구분된다. 두 요소로 구분이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하나는 만족을 주는 요인, 하나는 불만족을 주는 요인. 그래서 우리는 하나는 뭐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여기는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과 위생 요인은 다르다. 예를 들어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의 경우는 뭐가 됩니까? 그야말로 만족한다는 일종의 뭐가 됩니까?
만족감을 갖다 우리가 준다 이런 얘기라면 그럼 뭐가 되냐? 편리성을 얘기하는 편리성, 불편하지 않게끔 만든다는 이야기. 화장실의 변기를 갖다가 바꿔줬다 그러면 위생 요인에 불과한 거죠. 그게 감동받는 바로 뭐가 되냐? 동기 유발은 아니다 이거지.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위생 요인은 환경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죠. 환경 요인. 환경 요인이고 이 동기 유발은 바로 뭐가 되냐? 환경과는 다른 뭐가 되냐? 바로 작업의 뭐가 됩니까? 분위기. 이런 것들을 갖다 우리는 동기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우리가 환경은 뭐냐? 폐인은 어디에 속하느냐? 잘못하면 동기 유발로 보기 쉽지만 절대 이 폐인은 월급은 이미 정해진 환경 요인이라고 봐야 된다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환경 요인이다 하는 이야기로 알아둬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 동기를 유발하는 요인은 뭐가 됩니까? 만족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동기 유발은 만족이죠. 그러나 위생 요인은 뭐가 되느냐? 그럼 잘못하면 단지 불만스러운 소위 불쾌한 불만족을 주는 위생 요인이 있다. 그래서 동기를 갖다 주는 요인은 일종의 하나의 동기 유발 요인은 만족 요인을 얘기하고 위생 요인은 뭐가 되느냐? 불만족을 얘기하는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연결해 주면 되겠다 하는 이야기가 되죠. 그러나 이런 게 모두 다 심리적으로 바탕을 두고 있다면 인간을 갖다가 화합뿐만 강조하고 갈등 부분은 어디 되느냐? 그럼 무시했다. 너무 화합만 주장했단 말이야. 이게 뭐가 되느냐? 그럼 우리가 봤을 때 하나의 일종의 뭐가 됩니까? 바로 인적자원관리론. 아까 말하던 봤으면 인적자원관리론은 너무 지나치게 뭐가 되느냐? 사람만 뭐가 되느냐? 중시했다 이거죠. 사람만 중시했다. 아까 고전적 관리론의 이야기 이하는 우리가 앞에 배운 고전적 관리론. 이 고전적 관리론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 여러분 잘 아는 과학적 관리론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고, 관료제, 프랑스 페이올의 관료제, 죄송합니다. 바로 우리가 중요한 관료제는 공무원 조직 체제를 갖다 관료제라고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관리론이라고 얘기했죠. 프랑스 페이올의 관리론. 또 세 가지가 뭐가 되느냐? 고전적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과학적 관리론 테일러와 포드를 갖다 우리가 생각해라 그런 얘기, 테일러와 포드를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하죠. 그럼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느냐? 인적 자원 가지고 사람만 바라본다는 얘기가 된다면 고전적 관리론은 뭐가 되느냐? 일만 서로가 대비가 됩니까? 극과 극을 달리는 거죠. 그래서 고전적 관리론은 철저히 뭐가 되느냐?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바로 우리가 오가니제이션, 조직이라는 얘기가 되죠. without people이다. 사람이 없는 오직 조직만, 사람이 없는 오직 조직만 강조하자. 이게 뭐가 되죠? 고전적 관리론의 문제다 이거죠. 근데 인적 자원 관리는 어떠냐 그러면 바로 이런 얘기다. people은 people인데 사람은 사람인데 without 뭐가 되느냐? 여기는 오히려 organization, 조직이 없는 오직 사람만 너무 사람 중심으로 한다. 그래서 우리 책에 네 가지가 나와 있고 선생님이 한 가지 더 여는 게 바로 여러분 아지리스의 성숙 미성숙 이론이죠. 성숙 미성숙 이론은 바로 사람은 누구나 미성숙한테로 조직에 들어가지만 그 조직이 어디에 되느냐 그러면 잘 해주면 인간은 성장하게 된다. 만약에 미성숙한 상태로 어느 조직에 들어가 끝까지 미성숙한 상태로 있다면 조직이 문제다 하는 이야기를 해서 바로 5개. 여기에 우리가 인적 자원에 허저버거까지 치고 여기에 뭐가 되느냐 한 가지 더 성숙 미성숙까지 들어가면 5가지가 인적 자원이고 여기는 너무 인간의 이성만 일종의 뭐가 되느냐 비판은 바로 이런 거죠. 심리적 요인만 너무 강조했다. 실리적인 부위도 중요한데 심리적 부위만 너무 강조했다는 게 문제다 하는 이야기로 인적 자원 관리론 2번째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듯이 고전적 관리론 철저히 오가니제이션 without people, 사람이 없는 조직만, 여기는 people without organization, 우리가 조직이 없는 사람만, 서로가 반대와 반대를 달리다 보니까 여기서 예를 들냐 경영과학이라는 제도가 나왔다. 이 경영과학 제도는 바로 앞에 얘기하던 2가지 제도의 서로가 예를 들냐 문제점을 고전적 관리론과 인적 자원 관리론이 극과 극을 달리는 걸 우리가 중립적으로 가지고 오자 한 게 경영과학이었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다시 이제 쭉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3번째 패턴에 속하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근대적 관리론을 갖다 우리는 경영과학이다. 바로 경영과학이라는 말을 갖다가 옆에 쓸 수 있죠. 경영과학이다 한 말을 우리가 씁니다. 그래서 이 경영과학이 나왔던 배경을 갖다 우리가 얘기해 본다면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철저히 뭐가 됩니까? 과학적 관리론을 나타내는 이야기. 과학적 관리론에 우리가 이야기 바로 있었죠. 고전적 관리론에 바로 과학적 관리론, 그 다음에 관리론,
그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관료제. 이 내용을 갖다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됩니까? 세 가지를 우리가 고전적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아까 사람 중심을 갖다 인적 자원이라고 그랬죠. 사람은 자원이다. 여기는 5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우리 교과서는 4가지인데 선생님 아지리스 이론까지여서 5가지라 얘기했어. 근데 이거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그럼 뭐를 중심으로? 일 중심으로 끌고 갔다. 근데 여기는 철저히 뭐가 되느냐? 인간 중심이다. 극과 극을 갖다 서로가 달리더라 이거죠. 끝없는 평행선을 가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중간을 갖다가 우리가 따져주는 게 이 중간에 오자. 너무 지나치게 이쪽으로 가고 여기 너무 일만, 여기 너무 사람만 이런 것보다는 중립적으로 여기 중간에 오자 하는 게 경영과학이 되었다는 이야기. 경영과학이 되는 세 번째 이야기의 배경은 바로 이렇게 양면이 서로가 흐트러지는 걸 중앙으로 가져오자 하는 이야기를 갖다 했고, 여기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학자는 버나드와 사이몬이라는 학자가 중심이었다. 이 정도만 우리가 이해를 하면 뭐 별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경영과학이 나오면서 뭐냐 그러면 우리는 바로 고전이나 인적 자원 관리론 이때까지만 해도 인간은 합리적 경쟁이라고 해서 합리적 경쟁이다.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러면 모든 내용을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의사결정도 합리적으로 한다 이렇게 봤어요. 인간은 전지전능하다고 봤어. 월급만 잘 준다면 합리적인 경제인 역할을 한다. 근데 이 경영과학이 나오면서부터 굉장히 중요한 게 바로 여러분이 중요한 뭐가 되느냐, IT의 시대가 왔다. 이 IT가 왔기 때문에 경영과학에서는 인간을 갖다 해야 되느냐, 제한적 의사결정이라는 말을 씁니다. 아무리 사람이 탁월하다 그래도 인간은 한계성이 있다. 제한적 의사결정을 IT, 어디에서? 경영과학부터. 바로 우리 앞에 고전적이나 인적 자원의 경우는 어디 되느냐, 합리적, 완벽한 인간을 갖다 얘기했다. 완벽한 인간을 갖다가 생각했다. 그런데 왜 그러냐? 여기 경영과학이 오면서부터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PC가 아니에요. 인터넷이 등장하면서부터 인간은 뭐가 되느냐?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제한적 의사결정을 한다 했고, 여기에 중요한 이야기는 버나드와 사이몬의 이야기를 가볍게 우리가 보면, 버나드 이야기는 뭐가 되죠? 결국은 바로 이런 겁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가지고 있다. 인간은 한계성을 가졌다. 아무리 인간이 뛰어나도 완벽할 수는 없다. 이게 바로 인간의 한계성을 주장하는 게 컴퓨터 등장이다. 인터넷 등장이다. 이래 보면 되죠. 그래서 버나드는 뭐가 되느냐? 바로 중요한 거는 이런 인간의 한계성을 뭐로 우리가 해야 되느냐? 그럼 조직이에요. 조직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성을 갖다가 해야 되느냐? 극복하자. 인간의 한계성을 조직을 통하여 극복하자. 그럼 이 조직을 이끌어갈 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는 뭐가 되죠? 그렇죠. 바로 우리가 일한 데 대한 대가를 갖다 우리는 정확하게 줘야 된다 하는 말을 갖다가 버나드가 인간의 한계성은 바로 협동체제를 통하여 이루며, 바로 우리가 갔을 때 의사소통을 갖다 정확하게 하기 위하여 하는데, 궁극은 뭐가 되느냐? 이 조직은 권위를 수용하기 위해서, 특히 하부가 상부의 말을 잘 따르기 위해서는 이 권위 수용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럼 권위 수용이 되기 위해서는 뭐가 되느냐? 그럼 바로 우리가 봤을 때 자기가 일한 만큼에 대한 보수를 정확히 줘야 된다. 일종의 뭐가 됩니까? 그렇죠. 기부와 테이크, 노동에 대한 대가를 갖다 해야 되느냐? 그럼 노동의 대가를 공정하게 해야 되느냐? 지급하라. 기부와 테이크를 얘기하는 거죠. 기부와 테이크. 기부는 바로 공헌이라는 말이 되죠. 공헌에 대한 대가를 기부, 노동자가 열심히 공헌했다면 거기에 대한 대가를 갖다 공정하게 줘야 권위가 수용되고 하부가 상부의 말을 듣더라. 대가를 공정하게 지급하라. 기부에 대한 테이크를 정확하게 해줘라. 이게 뭐냐 그러면 버나드 이야기다. 이렇게 우리가 보죠. 그러면 사이몬은 어떤 이야기를 했느냐? 사이몬도 역시 인간의 한계성을 갖다 주장했어요. 인간은 한계성을 가졌다. 이건 어떠죠? 바로 버나드나 그 다음에 사이몬이나 똑같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것은 버나드는 조직을 통하여 인간의 한계성을 극복하라고 얘기했다면, 사이몬은 이야기는 뭐냐? 인간의 한계성을 어디에 되느냐? 바로 어떠냐? 공동의 의사결정. 공동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모든 걸 갖다가 이야기하라. 공동의 의사결정에 의하여 운영하라. 그러면 공동의 의사결정으로 진행한다면 시온은 뭐 할래? 시온은 그러면 공동의사로 모든 걸 갖다 인간이 극복을 한다면 최고의 경영자는 할 일이 뭐 있느냐? 모든 거 다 인간은 공동 의사결정으로 한다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 이 사람은 바로 이런 얘기가 되죠. 바로 기부와 테이크의
기브와 테이크. 아까 기브와 테이크라는 말을 갖다 아까도 말했죠. 공헌에 대한 대가를 공정하게, 공헌에 대한 대가를 갖다가 기브와 테이크를 갖다가 뭐 하느냐, 관리하는 공정한 관리인, 공정한 관리인의 역할을 하는 게 CEO다. CEO가 뭐가 됩니까? 자기가 모든 결정을 다 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공동의 의사 결정을 통하여 하다 보면 그럼 CEO가 뭐 할래? 기브와 테이크에 대한 공정한 관리인의 역할을 하라. 이게 사이몬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궁극은 고전과 인적 자원 관리로 중심으로 모여지며 경영과학이라는 말을 갖다 여며 그 전까지만 해도 인간은 완벽한 의사 결정자라고 했는데 IT가 나오면서부터 경영과학이 되며 제한적 의사결정이 나왔고 버나드와 사이몬이라는 학자 둘이를 기억하라. 버나드는 인간의 한계성을 갖다 극복하기 위해 조직을 강조했고 사이몬은 바로 공동의 의사결정을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서 버나드는 뭐가 되느냐? 권위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공헌에 대한 대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때 권위는 수용된다는 얘기를 했고 사이몬의 이야기는 바로 공동 의사결정인데 그럼 CEO는 뭐 할래? 바로 기브와 테이크를 공정하게 관리하는 관리자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봤을 때 뭐가 되느냐? 사이몬이 해야 될 이야기다 하는 이야기가 거기에 나와 있으며 바로 관리인의 가설을 갖다 얘기하면 바로 조직에 대하여 기브와 테이크를 공정하게 관리해주는 관리인의 역할이 바로 우리가 중요한 사이몬의 이야기다. 이 관리인 가설, 조직과 균형의 이론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알아두면 된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까지 우리 경영과학까지 이야기가 되죠. 물론 우리 여기는 순번대로 얘기하면 세 번째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럼 네 번째 가게 되면 시스템 이론이다 하는 문제를 우리가 얘기하죠. 자, 최근 이론 속에서 시스템 이론으로 우리가 와서 시스템이라는 말은 어떤 거고 또 시스템의 이론의 내용이 어떤가를 우리가 한번 가볍게 보자 하는 이야기가 중요한 이야기가 되죠.